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세계 무역 갈등 우려에도 시가총액 대장주 애플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72% 상승한 24,813.69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45% 오른 2,746.87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69% 상승한 7,606.46의 장을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과 캐나다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이미 미국산 대두에 16%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캐나다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무역 제한을 두고 있다며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이런 나쁜 무역을 오랫동안 지속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무역 전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S&P 글로벌의 폴 그룬와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관세의 위협이 무역 전쟁으로 이어진다면 세계 GDP 성장률은 1% 가까이 내릴 수 있다면서 미국과 유럽, 중국의 성장률이 함께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의 증상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지속한 데 따라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1.6% 하락한 64달러 75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WTI는 지난 4월 9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WTI는 지난주 3.1%가량 떨어졌으며 그 전주에는 4.9% 하락한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윤정입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가 됐었던 미국의 5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양호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효과가 오늘도 지속이 됐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는데요. 애플과 아마존 등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돋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다만 세계 무역 전쟁에 대한 부담감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증시를 움직인 자세한 이슈 분석은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6월 5일 화요일이고요. 7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 화요일이죠.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의 곽상준 부지점장 화상으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는데요.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무역 갈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대장주인 애플 등이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주요 지수가 상승세를 보인 건데요. 그 배경과 함께 오늘 증시를 움직인 주요 이슈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네. 오늘 이 흐름이 저희들한테 시사하는 대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장이 글로벌 무역 분쟁보다도 그 다음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 흐름은 뭐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을 거라는 점, 그리고 그렇다면 미국의 달러화 강세 흐름들이 이제 조금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과 더불어서 미국의 금리 상승이 한 번 정도의 더 추가적인 금리 인상 이후 추가 금리 인상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보여줬다는 대목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시아 증시도 좋았고 연속으로 미국 증시까지 좋은 흐름들을 나타내었는데요. 이렇게 된 데는 내용들은 보면 IT 주식들의 선전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애플이 사상 최고치 가격을 돌파를 하면서 나스닥 최고치를 갈아치웠고요. 1조 달러 근처까지 근접하는 그런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주당 191달러를 돌파하는 양상을 보여줬고요. 실제로 그렇게 좋은 뉴스만 있었냐?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에라면 주가가 떨어졌을 그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을 비롯해서 캐나다 등의 무역 관행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또 하나 G7 국가들은 회의에서 미 철강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라고 만장일치로 우려의 의견을 표시하고 실망감을 표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무역 분쟁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됐죠?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이게 안 떨어졌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국제 유가는 1%를 하락하면서 64.75달러입니다. 70달러 넘던 것이 드디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제 유가는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되고 그것들이 이제 다시 환원이 되어서 돌고 돌아서 유가의 상승으로 귀결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공급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많습니다. 특별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이 과거보다 월등히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만큼 유가가 올라가기에는 공급이 꾸준하다라는 것,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100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은 올해는 쉽게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오면 오펙 증산이라든가 미국 증산이라든가 러시아 증산이라든가 이런 증산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유가는 항상 어느 정도 수준에서 상단이 막힐 것이고요. 대략 지난번 보여주었던 70달러대 수준에서 많게 가면 70달러 중반까지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 대략 그 정도에서 밴드의 상단을 유지할 것이고 그러면 하단도 이번에 좀 떨어지겠습니다만 역시나 60달러 내외선에서 하단을 지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해보는 것은 합리적인 예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는 글로벌 무역 분쟁도 무역 분쟁이지만 미국의 금리가 이번 FOMC 회의를 통해서 한 번 오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오를 것인지 여부가 대단히 중요한데 최근의 주가 흐름들을 봐서는 시장의 컨센서스는 한 번 정도 금리를 올리고 추가적으로 금리는 안 올릴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주식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 무역 전쟁에 대한 부담감은 지수의 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주말 동안에 열렸던 미국과 중국의 3차 무역 협상이 별다른 합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글로벌 주요 G2 국가 간 무역 전쟁이 확산될 것이다라는 우려감 또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남아있죠. 무역 분쟁 가능성이 굉장히 남아있는데, 이제 시장이 뭔가를 이해했어요. 이거를 우리도 이해해야 합니다. 시장이 이해한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시장이 제대로 읽어지기 터인데요. 뭘 이해했냐면, 지금 실제로 내용을 보면 별로 좋지 않아요. 3차 무역 협상이 결렬된 것이죠. 윌버로스가 가가지고 류어 장관과 함께 협상을 했는데, 중국이 이렇게 요구했어요. 니네 자꾸 이제, 관세, 최근에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첨단 제품에 대해서 5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단 앞서 사전에 협상에서는 서로 간에 무역 역조 상황들, 그러니까 과도한 무역 흑자와 적자를 좀 시정하겠다라는 데는 의견의 합치를 받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맞출 것이냐고 품목 조절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또 그런 얘기를 했죠. 첨단 제품에 500억 달러를 부과하겠다 하니까는 중국에서 그거 철회해라. 공식적으로 그거
철회한다고 얘기해라 라고 했더니 이제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렬이 된 것인데요. 그런데 주가가 안 빠졌잖아요. 신기하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장이 뭔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러면 도대체 시장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시장이 알았어요. 뭐를? 트럼프가 니고시에이터라는 거, 즉 니고시에이터인데 전강 후약의 니고시에이터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일단 말폭탄을 뻥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게 얘기하죠. 근데 그게 그대로 구체화되면서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뒤에 가면은 용도삼이 마냥 슬금슬금 약화됩니다. 협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엄포를 놓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쟤네들이 꼬리를 뺐으니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봐주면서 이런 정도에서 마감을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트럼프가 하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는 연예인적 기질이 다분한 실제로 정치 연예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주기식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상대방이 움찔하게 되어서 약간 유리한 정책을 끌어내면 성공인 거예요. 그 국민들한테 그것을 강조할 수 있고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시장이 이 부분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강하게 얘기하는데 뒤에 가면 슬금슬금 협상을 하면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 서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협상이 마무리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뻥 터뜨려서 이게 대단한 사태가 벌어지고 이거 뭐 난리가 날 것이고 이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나서 우리가 과거에 예전에 보았던 것처럼 그런 그 대공황 이후의 사태 장기간의 그 불경기를 봤던 것처럼 그런 흐름이 올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보니 그럴 것 같지는 않더라라는 것을 시장이 이해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무역 관련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금리 문제로 넘어갔고, 그리고 또 달러와 가치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게 지금 가장 한 달 전의 시장과 판도가 달라진,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건도, 일단 계속해서 말폭탄이 터질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때마다 움찔움찔 할 겁니다. 그러나 움찔움찔은 하지만 지난번처럼, 정말 큰일 났어.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시장이 급락 또는 폭락하는 흐름들은 앞으로는 보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즉 떨어지더라도 과거보다는 폭이 좀 적게 떨어질 것이고 시장이 금방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최근 한 1, 2주간의 그 주식시장 흐름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미중 간 무역 전쟁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국장이 빠지지 않은 게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발 우려는 지금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분위기인데요. 지난주 유로존 3, 4위 경제국이었죠. 이탈리아와 스페인 두 나라 모두 지도부가 교체되면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우려스러울 만한 부분은 이제 아예 없어진 건지 좀 봐주십시오. 이게 극우파들이 당선됐잖아요. 극우파들이 이제 당선된 것은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난민이 너무 많이 들어왔죠. 난민이 수십만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사회에 있는 사회 공동체가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혐오를 나타낸 것이고 일종의 그 혐오가 극우자들을 선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들었냐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전체 유럽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중요하고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런 극우주의자들이 당선이 되어지고 세력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들은 반유럽 아니냐, 반EU 아니냐, 그러면 결국 EU 탈퇴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금리가 폭등하고 주가가 빠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이 극우주의자들이 이렇게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게 된, 지지율을 많이 차지하게 된 데는 하나의 포인트가 더 있었습니다. EU를 탈퇴하겠다고 했나요? 반EU적인 단어와 그 다음에 언사는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EU를 탈퇴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과거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EU 안에는 그대로 있겠다. 이러면서 지지율이 급등을 하면서 집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한 것이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오성운동 같은 경우도 과거보다 이렇게 확 그 지지율이 올라가게 된 데에는 과거에는 반EU적인 태도를 취했으나 지금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EU를 탈퇴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엄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해가 되면서 정말 큰일 날 것처럼 보여졌던 유럽 시장이 좀 이 사태들이 좀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 문제는 계속 조금씩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확 뒤집히는 상황들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단 유럽 문제에 의해서 채권 금리가 요동을 치면 그 채권 금리가 요동친 만큼 금융시장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탈리아 문제가 또 이렇게 불거지면서 미국의 금융주들도 빠지면서 그 앞단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아주 급락하는 양상을 보여줬어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얼마 전에 방송할 때만 해도 미 국채 10년물이 3%를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거든요. 그것이 순식간에 2.7까지 쭉 내려오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급등하고 그 금리가 폭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글로벌 자금들이 불안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돈을 띨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불안하니까 안전자산으로 확 돈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채권금리가 급락을 한 것이고요. 안전자산에 돈이 들어가니 당연히 주식자산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위험자산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이게 다시 금리가 상승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오히려 이제 금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즉 금리가 이렇게 선제권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은 주식시장이나 이런 금융시장에 동요를 일으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그 단계는 넘은 것 같고, 이 금리와대 연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다시 3%까지 결국 올라가겠죠. 금리도 올릴 거니까. 근데 3%가 일종의 대단히 그 심리적인 뭐라 그럴까요? 경계선입니다. 이것을 넘어가면 주식시장 위험자산 안 된다라는 생각이 시장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번에 금리를 미국이 올리면서 3%를 10년물 금리가 돌파하게 됐을 경우에 과연 미국 주식시장이 잘 견딜 수 있는지 여부가 앞으로 6개월 동안과 내년 시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집중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시장의 컨센서스가 미 연준이 6월에 금리를 인상한 이후로 올해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같은 신흥국은 좀 앞으로의 증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뭐 예전에는 이랬잖아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 정도를 타겟팅해서 2%가 넘어가면 막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될 것 같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분위기가 2.2로 좀 바뀌었잖아요. 2.2%까지 좀 허용해주겠다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모습이냐, FRB가 미국의 연준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강력한 매파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뒤로 밀어놨잖아요. 인플레이션을.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인플레이션 2.2까지 가려는 게 그게 0.2지만 그렇게 쉽게 올라가는 그 수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국 여기까지 인플레이션의 공간을 열어뒀다라는 것은 금리 인상을 선행적이고 선제적으로 단행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충분히 시장이 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 FRB의 금리는 경기의 흐름에 후행적으로, 즉 경기가 과열될 것 같으면 그때 한번 올리고 또 과열될 것 같으면 그때 한번 올리는 조금 경기에 올라가는 상황에 뒤차를 타고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들을 시장에 던져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경기 상승 속도보다 늦다면 위험자산을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위험자산이라면 미국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아니라 주식시장이고 선진국 주식시장이고 더 위험자산은 신흥국 주식시장이고 또 신흥국의 채권시장이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금융시장제 주식시장은 나쁠 것이 없겠고요. 그 다음에 핵심 하나. 신흥국의 지금 최근의 주가가 뭐 이렇게 뭐 아르헨티나 이런 데까지는 갈 필요도 없고 뭐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라든가 베트남 증시가 5월 달에 아주 엄청나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핵심이 뭡니까? 미국 달러의 강세예요. 그 3월 달, 2월 달에 달러화 지수가 88, 89 하던 것이 94까지 5% 이상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달러가 강세인데 달러 자금 빼가지고 달러로 가야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뭐냐면 금리가 이렇게 급하게 오르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시점에서는 그럼 달러 강세가 유지될 것이냐라는 점이 있죠.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 그럼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하게 된다면 신흥국 증시는 5월 달에 조정을 끝내고 6월 달에는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달러 가치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유심히 보시면 신흥국 증시 패턴 충분히 읽어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본점 영업부의 곽상준 부지점장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의 정책 효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이죠. 한국개발연구원이 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자, 주식 투자도 하나의 큰 마라톤 경기라고 비유한다면, 자, 이제 올 한 해 반환점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지난 상반기가 거의 마무리되는지 벌써 6월 달에 시작을 알리고 있는데요. 과연, 상반기 동안 여러분들 투자 어떠하셨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연 올해 썸머네일러가 과연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국내 시장으로 본다면 대망의 2,5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과연 신고가 행진을 이어갈 수 있느냐의 여부가 이번 달에 다시 한번 시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취임하면서부터 취임 일성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화해야 될 것이 있고 변하지 않으면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 정부, 어느 정부도 이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부는 계속해서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 마찬가지죠.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민간 연구소를 포함한 다른 전문가들 의견은 또 그와 정반대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도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이제 1년여 지나는 동안에 이제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어떤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책연구원으로서는 처음으로 KDI가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고용정책은 다소 실패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은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불안이 가속화될 것이다. 지난 4월 달까지는 괜찮았습니다만 이제 올해 들어서도, 올 하반기 들어서도 그렇죠, 한 8만 명 이상의 고용 감소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내년에는 9만 6천 명, 그리고 2020년에는 무려 14만 명 이상이 고용 감소가 나타날 전망이다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부 정책의 효과가 미비한 것이 아니냐. 4월까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로 인해서 고용 감소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향후 노동시장 임금 질서에 교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임금 인상 속도를, 그렇죠, 템포를 조절하지 않으면 큰 위기가 닥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전망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들도 한번 주의 있게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압박, 미국의 압박, 그리고 이어서 중국의 아주 과도한 압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시장에 이어서, 그리고 2차 배터리, 2차 전지 시장, 그리고 이제는 LG 디스플레이 시장에까지 강한 압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계속해서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정책에 대한 그 각 위원회가 있죠. 이 위원회도 너무 친정부적인 위원들이 집중된 것이 아니냐,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가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까지 거듭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도 한번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그 정책들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결론은 국민들을 위하고 기업들을 위하고 국민의 살림살이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돼야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잘하는 점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잘 안 된 점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개선하려는 그런 의지가 결국은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어서 두 번째 이슈에 대한 이사님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최근 불황을 겪고 있던 자동차 업종의 반등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해외 판매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라는 건데요. 내용을 보니까 미국 내 5월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6%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렇게 미국의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증가한 게 17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업종에 좀 희망의 빗줄기가 이제부터 서서히 비치는 건지 좀 봐주십시오. 자,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 분야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중 한 축이 자동차죠. 세계 5대 자동차 완성차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 이 G2 국가의 강력한 압박으로 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지난해 연말부터 아직까지 겪고 있습니다. 주가도 형편이 없죠. 계속해서 바닥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취약한 국면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동차 업체에 서광이 비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출이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판매 대수가 줄어들던 이 자동차 업계가 해외 판매가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미국 관세 부과 그리고 중국 업체들의 어떤 중국 정부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압박 이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그 악재로 인한 매도가 너무 과도했던 것이 아니냐, 너무 과도하게 하락한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최근 해외 수출 판매 동향을 보면 미국 판매가 현대차의 경우는 한 66,056대, 66,000대를 넘어섬으로부터 전년 대비 한 10% 정도 증가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의 시장 점유율도 4.2%로 전년 대비 0.2% 물론 소폭이지만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난 5월 달 국내 완성차 업체의 양대 축인 현대차와 기아자동차의 도매 판매 현황을 보면요. 현대차가 38만 7천 대 역시 전년 대비해서 한 5.7% 상승했고요. 기아차가 24만 7천 대 9.2%가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와 기아차에서 최근 들어 신차를 출시하고 있는데 SUV 자동차죠. 일반 자가용이 아니라 약간 젊은 층들이 선호할 수 있는 오프로드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SUV 차량이 판매 호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동차가 그동안의 악재에서 벗어나면서 본격적인 상승으로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급락했다는 단기 하락했다는 반등 국면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 미국의 어떤 압박이 다소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말씀해드린 바와 같이 도매 판매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해외 판매도 소폭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은 반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장기 하락했다는 자율적인 반등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다. 추세적으로 상승 반전하기까지는 다소도 시간이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주가는 더 이상 크게 하락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상승 반전되기까지에는 다소 뜸을 들이는 그런 과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긍정적인 이슈에 어제 자동차 업종 지수 반등이 있었는데요. 이사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월 들어서 시장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남북 경협주가 조정을 받는 사이에 그간 많이 오르지 못했었던 음식료 쪽이라든지 화학, 또 자동차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이사님 6월 들어서 처음으로 연결이 됐는데 6월 시장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저는 주말마다 산행을 참 좋아합니다. 산행을 오르다 보면 힘들게 오르고 나서에 흘리는 땀, 그리고 정상에서 바라보는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특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이 멘탈이 중요한데요. 쉬는 때에는, 그렇죠? 운동을 해서, 건전한 땀을 흘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6월달 말씀드린 대로 엄청 더웠습니다. 지난 주말.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이 더운 여름철 주식시장의 활기가 과연 있을 수 있느냐. 그래도 주식시장의 활기를 찾으면서 썸머 랠리가 온다면 또 이기는 듯한 여름도 충분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쁘게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썸머 랠리 가능성은 조금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죠. 자, 먼저 최근 들어서 국내 주식시장을 억누르는 3대 악재가 다소 수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3대 핵심 요소는 뭡니까? 금리, 유가, 환율입니다. 이 금리, 유가, 환율, 이 3고 현상이 완화의 무드를 보여주면서 헤드윙 무드를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첨단 기술주들, 아마존, 애플 이런 종목군들이 상을 이끌면서 다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급등의 가장 큰 요인이 경제지표 호전, 그로 인한 기업 실적의 호전입니다. 여전히 미국과 중국 G2 국가 간의 무역 전쟁이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로존 지역의 정치적 불안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 주인가요? 벌써 12일 날 예상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을 아직까지 앞두고 있는 시점, 이런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미국 주가를 상승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들 3대 지표, 말씀드렸던 금리, 유가, 환율이 경제 지표, 경제 활성화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요소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6월 달에 썸머 랠리 가능성의 그 희망은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악재도 이미 증시에 상당 부분 노출이 되면서 증시에 반영된 모습이다 하는 점이죠. 그렇죠? 아무리 강력한 악재라 하더라도 그 악재가 발표되는 시점에서는 그렇죠, 그 악재는 이미 소멸됐다고 보시는 것이 정설이라고 본다면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미국 이달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FOMC 회의에서 이달 12일, 13일 날 FOMC 회의가 열리죠. 이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그렇죠, 통화 환율의 불안감도 해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이후에 정치적인 불안감도 이탈리아를 축으로 불안했습니다만 역시 극적인 합의 가능성이 도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최근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신흥국 화폐의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부 국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호는 다소 안정적이라는 의견도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6월, 7월 올 2018년도에는 썸머 랠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상반기 동안 주가가 대형주는 하락하고 중성주 위주의 장이 형성됐다는 점입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은 연초 대비해서 한 1.6% 정도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주는 무려 4.1%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남북 경험주가 상승하기는 했습니다만 핵심 무장 대형주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올 6월 썸머 랠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 과대락후입니다. 오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올 상반기 동안 뭔가 움직인 것 같지만 코스피 시장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시장은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썸머 랠리가 가능성이 있다면 하락했던 코스피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을 따라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따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6월달과 7월달에 있을 굵직굵직한 이슈들, 특히 지금 3차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과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여부. 또 이달 12일, 13일 날 있을 그렇죠, FOMC 회의, 그리고 12일 날 있을 북미 회담,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국내 증시에는 치명적인 요인, 그 주가를 하락과 상승을 이끌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그러나 그것 또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강력한 호재성 재료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혹시 쇼 커버링이라고 아십니까? 지난 상반기 동안 2, 3, 4, 5월 동안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이 쇼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커버하는, 그러니까 매도를 청산하는 이런 과정이 6월 달에 제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국매도 잔고 비용이 0.7%로 최고 수준에
또 돌아왔기 때문에 북매도 청산으로 인한 쇼커버링 효과도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그렇죠. 썸머레일 가능성 충분히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요. 이사님, 오늘 투자 조언을 여쭤보지 못할 것 같은데 코스피가 2446포인트 돌파한 이후로 매수해보자라는 조언을 주셨었거든요. 지금 매수 가능한지만 좀 봐주십시오. 여기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전히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2446포인트. 제가 수치를 제시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참 이해하기 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제가 문의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오늘 두 개의 수치를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기준입니다. 2419포인트와 2478포인트를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2419포인트가 붕괴되는 추세 이탈입니다. 그때는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478포인트가 돌파된다든지 돌파 가능성이 높다면 적극적인 매수 전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사이에 놓여져 있는 어제 종가로 2447포인트입니다. 딱 중간에 놓여져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지금은 과연 밑으로 붕괴되는지 위로 상향 돌파를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배팅에 들어가는 그런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그 기간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목요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기다리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우선 국내 선물은 313지수를 안착하면서 315지수까지 어제 올라왔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315지수 이상은 더 보기는 아직 어렵고요. 그래서 어제는 크게 손대지 않았었습니다. 단타 노리고 싶으신 분들 314.90대 매도의 1% 정도의 짧은 구간대 노릴 수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휴장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모레 갭으로 움직일 거에 대한 대비 혹은 그냥 관망한 게 좋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자, 우선은 315지수는 추세 저항입니다. 313이 무너져서 311을 안착하길 바랬었고 311을 안착하기 시작하면 315 지수까지만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아래 저가서부터 매수를 끌고 왔었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315지수를 안착할 수 있느냐의 여부죠. 일봉상에서의 우선 추세 저항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얘네들 저항 지지력이 중요하겠죠.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돌파를 보려면요. 그렇다면 밀리더라도 311지수 부분들 지켜주는 게 중요할 거고요. 우선은 추세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지키는 자리들 우선 313지수 지지력을 두고 백팅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생각이고요. 우선 매수는 최소 물량에 대한 요액만 바라는 포지션, 말 그대로 요액입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우선은 수렴 구간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물량들이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렴 중심 그 다음에 상단부까지 뚫었을 때 진정한 매수세가 다시 발현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선은 매수 먹기 좋은 자리들 예상했던 자리들까지 왔었고요. 어제 정확하게 315지수 안착 어렵다. 그래서 이 구간들 저항의 보합권들 그 다음에 휴일 다음에 돌파나 아니면 이상하리만큼 움직임이 나와줘야지 얘네들은 돌파할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한마디로 기술적으로는 보이는 게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얘네들 채널을 유지하는 모습들 보여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313지수 지지력에 315지수 저항을 예상하고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다시 315지수를 돌파하는 걸 신규가 보려면 눌림에서 매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아직은 굉장히 혼조세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망에 그냥 오버를 하지 않고 보는 게 최우선이고요. 저가에서부터 매수를 끌고 오신 분들만 전일시가가 깨지지 않으면 홀딩하는 전략을 세워서 가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는 내일 현충일을 맞아서 쉬지만 해외장은 그대로 열리는 거죠?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광복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외 선물을 보겠습니다. 자, 선물입니다. 우선 자, 달러 인덱스고요. 달러 인덱스 우선 2017년 11월 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다시 지지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고가 테스트 후에 밀렸다기보다는 얘네들 고가를 테스트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혼조세의 지지력을 아직 보이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최대 지지력들 우선 93지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고 자리, 그 다음에 전고점이죠. 그 다음에 빠른 전고점입니다. 자, 우선 4개의 저항을 갖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의 최대치 움직임, 그 다음에 중심 보합. 그렇다면 양봉의 꼬리, 음봉의 꼬리, 중심 보합을 띄고 있습니다. 여전히 달러 인덱스 혼조세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혼조세 추세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다. 아직까지도. 자, 지속적으로 며칠 동안 이 구간들 보합을 봤었고요. 어제도 여전히 보합권 그대로 매매를 진행했었습니다. 총 4종목들 배팅해서 4종목 그대로 최고가 최저가를 그대로 위아래로 매매를 했었고요. 자, 오늘 또 마찬가지로 저항점 매매는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이 구간들 저항들 그대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중심 부근에서 혼조세 양상 띄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위아래 전략들이 먹힐 것 같고요. 저희는 위아래 확산으로 지속적으로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구간에서는 매도, 그래서 어제는 유로달러 매도로만 얘네들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중심부터는 다시금 배팅을 방향성 보는 것보다는 위아래 기다렸다가 다시 되돌림 보는 게 유리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달러 인덱스 때문에 그렇 예,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연결이 좀 화상 연결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연결이 될까요? 예, 잠시 뒤에 또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는 매일 일부의 마지막 이 시간에 연결이 돼서 국내 또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재 트레이더 밤방송을 통해서도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님, 네, 들리십니까? 예, 말씀은 하고 계신데 지금 저희가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요. 예, 연결이 되신 것 같습니다. 선재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활짝 웃으시네요. 다시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예. 우선은 이 추세 저항에서 위에서 다시 어제와 같은 저항권들 형성해서 반등 매도 전략을 펼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주로 위주는 반등 매도 위주로 본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6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싸우자. 한마디로 반등하더라도 고가에 대한 상당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오늘은 얘네들 추세 저항을 기다렸다가 반등 시 매도 전략을 펼치는 걸 보자. 그래야지 얘네들 손절 라인과 그 다음에 혹은 분할 라인들이 명확해질 거고요. 특히나 얘네들을 동시에 뚫는다면 얘네들은 모든 추세를 같이 뚫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 맞고 싸우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구간들에서 올라가서 타이밍상 추세선 지지 저항이 맞는 타이밍에 놓여서 싸우는 게 좋고요. 특히 가장 현실적으로 좋은 거는 이 구간 때 올라와서 다시 꺾이는 걸 보고 위에서 손절을 잡고 매매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이상적이겠죠. 하지만 뭐 그런 그림은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서의 저항점들, 고점 전에서의 저항점들, 그 다음에 저점 부근에서의 저항점들 근처에서만 매매에 임하신 게 좋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 좀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자, 우선 크루드오일입니다. 크루드오일은 우선 일봉상에서의 채널 하단부입니다. 자, 저희가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노렸었죠. 매도는 68.50에서 시작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매도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매수는
64.50부터 노려야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8.50 친 다음에는 얘네들 저가를 다시 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자분들은 무서운 사람들은 64.50대부터 매수를 노려보는 걸로 한다. 그렇다면 위아래 500pb 출렁거리면서 왔습니다. 여튼 저희 예상대로 우선은 64.50대를 왔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64.50대의 지지력을 받아내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제 서울경제 신세계 저녁 방송을 생방송으로 2시간 진행했었는데요. 거기서 똑같이 발언을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64.50대의 지지력이 오늘 받쳐준지가 중요하다.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64.50, 그 다음에 66.50대 어제 저항점들 그대로 두고 다시 또 싸우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는 저희가 신규는 단순하게 반등 매수만 노렸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구간들 왔기 때문에 여전히 지지력에서 저희는 눌린 매수를 먼저 한번 봐보도록 하겠죠. 자, 그렇다면 손절 라인은 64.2030대에 놓여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전장에 눌린다면 얘네들은 아래 64.70부터 진입이 시작이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제 예상한 게 우선은 매도 포지션들 홀딩 하신 분들은 매도에 그 다음에 반등 100개를 노린다. 그 전략들 그대로 끌고 갈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골드는 어제 1295달러 매수에 1302달러 목표를 드렸습니다. 여전히 이 구간들 그대로 부하권들 예상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여부는 지지력들과 저항점들을 좀 더 여유있게 1290달러, 그 다음에 1330달러까지 여유를 두시고 이 구간 안에서의 시작을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저가를 깨는 위협이 있다면 걔네들은 좀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재 트레이더님 오늘도 밤방송에 출연하십니까? 아닙니다. 요즘 서울경제는 월요일마다 매주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월요일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중간에 연결이 고르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고요. 저희 1부 시간 이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있습니다. 추천주 공개해드리고 이 시각 특징주도 분석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